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무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그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국방부로 나간다는 게 합참, 그 지하벙커, 지휘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이라고 전투 통칭합니다. 네, 지휘통제실이라고도 하고.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예, 증인이 맞습니다.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이동하실 때, 그럼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막 그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인 말씀 취지는 네네네. 증인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하러 먼저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걸 전달 못했기 때문에 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 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이건데 비서실 그 행정관 같은데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비서실의 네네 행정관. 맞습니다. 네네네.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 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재정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 명령도 있고요. 예. 거기 보면 긴급 재정 경제 입법 권이 명령. 있습니다. 예. 입법 권한까지 있습니다. 76조에. 그 입법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걸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헌법 조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 헌법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76조 1항입니다. 네. 아까 증인이 언급하신 조문이 이 조문이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걸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작성할 때는 이런 법조문을 제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보셨다면서요? 예? 찾아보셨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으면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민생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저희 준비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저희는 뭐 포인트이기 들을 때문에.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리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뜻인데.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지급되는 그런 이제 각종 지원금 이런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임금도 있어요. 임금.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하라 이런 뜻이죠. 요 세 줄짜리 문장에 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등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사하기 위해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작전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 알 텐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제 울타리 그러니까 국회 울타리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3, 4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km라고만 해도 봉쇄라고 하면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러면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이게 몰리는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는 한 2,000명.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본청, 그 회의실이 있는 본청이라든지 국회의사당 본청, 그 다음에 이제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까지 다 봉쇄를 하려고 하면 내부에도 한 2, 3천 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봉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계엄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이 출입문을 이선해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그런 뭐 얘기를 한 적이 다르게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렇게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외곽에는 경찰이 있고요. 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임무 수행을 못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은 특전사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네.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증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그날 1시 조금 넘어서 됐잖아요. 그 전에 한 30분 전에 여인영에게 다른 사람 제쳐두고 앞에 알려줬던 그 명단 중에 다른 사람 제쳐두고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도 그렇죠. 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여인영이 그 앞에 받았던 14명 중에 이 3명을 특정해서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자체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의도 없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합니까? 네. 이 명단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14명. 14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을 특정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이 주요 포고령 위반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그 관심 있는 인원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몇 명이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국무회의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누가 제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언제? 모였을 때 11명이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을 안 했다. 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날 시민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계엄군하고 이걸 막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막은 덕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이요. 정희 혹시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 그 수사기록이요? 영관급 장교들 진술의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이 이날 자신들이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가서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총을 들고 상대에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이런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고. 그래서 상당수 군인들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요인이 아까 그런 덕도 있지만, 저는 못지않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인이나 피청구인이 이 계엄에 말하자면 실행 인력으로 동원했던 이 군인들조차도 이 계엄의 명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정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예.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포고령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당시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초안에 없던 업무 복귀를 예, 내린 피청구인이 것입니다. 초안에 없던 걸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초안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네.